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이 법률적인 문제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미모의 변호사 김지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주 힘이 넘치는 분입니다. 워킹맘 황다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 프로그램의 활력소가 되시는 두 분입니다. 개그맨 윤미숙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따라 에너지가 넘치네요. 개그맨 양기용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기용입니다. 또 시작했다.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남녀 사이에 스킨십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먼저 미숙 씨, 네.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남미에서 좀 있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인사 자체가 볼키스, 네. 그리고 가벼운 포옹, 뭐 이 정도는 이제 친숙하게 뭐 친구들이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안 하게 되면 쟤 너무 싸가지 없다, 약간 이런 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걸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해야 친분 관계가 좀 더 성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포옹 정도, 뭐 볼뽀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친근감의 표현이다. 네. 기웅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쿨한 편인데, 연인끼리 하는 스킨십 정도만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잡는다든가, 그냥 손잡고 뭐 데이트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동무, 그리고 뭐 가끔 뭐 포옹, 그냥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적당한 스킨십은 허용해도 됐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두 분의 변호사님의 경우는 또 일하실 때는 이 스킨십 자체가 전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어떠신가요? 저는 주로 제 개인 방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주로 스킨십은 일어날 일이 없고 또 가더라도 법정이나 뭐 구치소나 아니면 경찰서를 무섭다. 가기 때문에 뭐 네. 스킨십 문제는 솔직히 안 일어나고요. 가끔 회식 자리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도 있으셨나요? 네, 좀, 근래는 아니고 좀 된 것인데, 네. 2차로 노래방을 많이 가잖아요. 네. 노래방을 가는데 어떤 분이 노래를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박자 맞추고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으셔가지고, 네. 술을 좀 거나하게 드셔서, 여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동물 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벅지 정도 이렇게 살짝 그렇게 느끼한 눈빛으로 살짝 한 5초 정도만 해도 제가 봐주는데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건 정말 상당히 기분이 마음이 나빴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겠어요. 황다연 변호사님의 경우는요? 거의 이제 일 자체가 90%가 이제 혼자서 하는 서면 작업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서요. 네. 예, 한평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독한 노동에 시달리니까 특별 스킨십이 있을 만한 상황은 별로 생기지 않고요. 네. 사실 술자리는 기본이고 또 직장 내에서도 스킨십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2013년 8월이죠. 경남 김해시 한 유통회사에서 벌어진 속옷 차림 사장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끔찍. 너무 끔찍. 끔끔. 사실 굉장히 화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미숙 씨? 저는 진짜 그 사건을 접하고 끔찍하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입사원, 그것도 이제 뭐 일주일, 뭐 열흘? 네. 이 정도 된 신입사원을 방에
놔두고 여기 주물러라, 여기 주물러라.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거기 웃겼던 게 거기 댓글에서 네. 그럴 거면 네 딸한테나 시켜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공감 100배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었던 문제였죠.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사건을 딱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네. 이게 기사에서 회식 자리에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할 때 일명 러브샷이라고 하잖아요. 오, 러브샷 어때요? 재밌잖아요. 팔하고 이렇게 딱 겹쳐서 와인샷 이러면은 그거는 딱 1단계고요. 이게 1단계고요. 그럼요. 러브샷에는 10단계까지가. 10단계. 단계가 모르세요? 10단계까지 있어요. 그럼요. 저도 네. 뭐 10단계까지는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대략 1단계는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팔하고 팔에서 이렇게 마시는 그게 1단계고 1단계. 그럼 2단계는 카메라 잡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목과 목길이. 그거까지 해봤어요. 예. 그거 3단계 붙은 네. 것 같은데 3단계는 이제 무릎 앉아서 어머. 마시는. 그리고 4단계, 뭐 5단계, 6단계 있는데 거기부터는 약간 수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미안한데 4단계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 4단계.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으로 하는 게 4단계. 10단계가 어떤 건지 정말 10단계가 뭘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마우스를 능가하는 게 그 이상입니다. 항상 그 이상. 저는 상상만 했을 뿐인데 후끈 달아오르네요. 볼이 밝아지셨는데요. 10단계가 어떨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었는데 팬티바람으로 여직원한테 주물르려고 시키고 뭐 그런 거는 뭐 추행 강제추행으로 이렇게 처벌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 러브샷 했다고 이게 추행이 된다는 게 너무 차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납득이 안 가는데 네. 판결이 왜 이렇게 달랐는지 그 이유는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왜 이렇게 다르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제추행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해서 뭐 예컨대 브루스를 추다가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거나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건데 그때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다 해서 기습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장님 트렁크 팬티 사장님 사건을 보면 저희들도 같은 변호사들하고 여자 변호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공분을 느꼈는데요. 네. 이 사안은 이 대법원이 기습추행 법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습추행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리를 여직원한테 주물르라고 시키고 여직원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주물렀기 때문에 뭐 기습적으로 어떤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다리를 허벅지에다 이 사장님이 여직원 허벅지에다 다리를 올렸고 그리고 그 차림이 트렁크 팬티 차림이었다는 것만을 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지금 이건 강제추행죄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정신적으로 막 이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그거를 떼서 뭐 이제 고소를 하면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뭐 법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양형상 어떤 가중처벌 사유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네. 뭐 기습 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상대방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는 인정하지만 네. 폭행 협박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물르라고 시켰는데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진단서를 내도 뭐 이 대법원 판례 법리대로라면은 추행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의자료 청구할 때 조금 자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결국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한 번이라도 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추행이냐 아니냐 판결 여부가 달라지는 셈인데요. 근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네. 사장한테 거부를 여직원이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기막힌 사건에서 다뤄볼 사연이 어떤 사연이 될지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를 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규모인데다 사장님 포함 다들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라 입사 1년 만에 저도 그런 회사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장난치다 어깨에 손 올리는 정도의 스킨십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기 중 한 명의 집들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야야, 이렇게 모인 김에 싱글들끼리 오랜만에 온라인 어때? 온라인! 오, 좋아. 콜! 한 선배의 제안으로 집들이한 동기 집에서 싱글 직원들끼리 온라인 MT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정말 신났습니다. 대학 MT처럼 이 게임 저 게임 하며 술을 마시다 만취해서 하나둘 자리를 찾아 잠이 들었고 저도 한쪽 구석에 누워 잠이 들었죠. 그런데 한참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한 남자 선배가 제 위도에 손을 넣고 제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취했고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세상에 키스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놓아서 키스를 했는지 어땠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김학 선배랑 사겨? 아니, 너 그때 그 김학 선배가 완전 진하게 스킨십 하는 거 나 봤었어. 야,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그렇지 사람들 다 있는데 너무 겁없는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이야, 진짜? 이틀 뒤 동기가 얘기해줬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요. 꿈인지 생신지 찜찜해하던 일이 정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셔버릴 거요. 지금부터 직장 선배의 강제추행 소송 관련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 발언해 주세요. 네, 저희 의뢰인은 그 술에 취해서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가 일방적으로 저희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단둘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키스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 저희 의뢰인의 어떤 심신상실 또는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저희는 의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고 측 변호사 발언해 주세요. 네, 그 원고께서는 이제 스스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먼저 피고에게 스킨십을 하여서 피고도 이에 응해서 스킨십을 받아줬을 뿐 먼저 그 피고가 원고의 심신상실 또는 이제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당시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현장에 직장 동료들도 있었고 그 일부러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먼저 기대는 등 먼저 호감을 표했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원고가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더 이상 이렇게 스킨십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 이제 원고의 주량 등과 이런 상황을 다 비춰보면은 그 피고를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한다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원고의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에 규정하고 있는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또 한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래서 이를 피고가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거불능 상태라 함은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그 원고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면은 그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원고의 평소 주량, 당일 컨디션 등에 비추어서 원고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성년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고 서로 호감이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또 오랜 시간 같이 앉아서 그 서서히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또 이게 당시 옆에 동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동료들도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 역시 이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반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그 양 선배가 주장한 거랑 다르게 저는 그때 이 사람과 뭐 좋아한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술이 취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선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랑도 뭐 어깨 스킨십은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자기와 뭐 좋은 사이였다 이런 것까지 이끌어가는 게 약간 정신병 아닌가요?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 뭐 피고 대리인은 뭐 술에 이렇게 많이 취해져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거야 동료들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의뢰인이 말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술 먹고 술 안 먹고도 어깨나 팔 이렇게 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스킨십을 유도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뭐 술의 만취 상태가 아니고 잠깐 술을 먹은 정도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한 그 기수추행 법리에 따라서 네. 아무리 저희 의뢰인이 피고를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을 만지는 사귀는 사이라도 솔직히 사람들 많은 데서 가슴 만지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꿈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취한 상태여서 근데 제가 바보도 아닌 이상 정말 행실이 바른 사람인데 분명히 피드백이 있었기에 저는 서로 메롱도 하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피드백이 있어? 지금 취했다고 지금 기억 안 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제가 깼을 때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었고 그거를 나중에 한참 뒤에 제 동료가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분명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소문이 나서 괜히 자기 이미지에 약간 금이 갈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발끈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내 마음 갖고 지금? 장난치지 마. 지금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요. 자고 있던 상태의 원고에게 기습적으로 행해진 스킨십이기에 이거는 기습 추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피고 측 변호사 반론 있습니까? 네, 판례는 강제추행의 형태를 폭행, 협박, 선행형과 폭행, 추행 동시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폭행, 추행 동시형이 소위 말하는 기습추행인데요. 그 폭행, 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앞서 있는 폭행, 협박이 사람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행, 추행 동시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요.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뒤에서 뭐 가슴을 만진다거나 네. 멍덩이를 만진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는 네. 그 폭행이나 협박의 힘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이제 자유행위를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폭행 협박이 앞서 있지 않았고 뭐 상대방의 한 거를 불능하게 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기습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고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했다거나 하면은 강제추행죄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안에서는 기습적인 추행이 아니었고요. 또 한 공간에 있던 원피고가 서로 좋아서 한 행위인데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서로의 주장이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최종 변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측부터 최종 변론 시작해 주세요. 네, 아까 좀 전에 피고가 그 얘기, 자신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약간 뭐 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약간 변명한 듯한데 우리 형법에는 원래 주치감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술 먹고 실수하면 좀 봐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법, 성폭력 범죄에 관한 어떤 특별법에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술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피고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경 사유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있었고 그 상태로 사람들도 많은 데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지 아마 피고가 지금 남자라서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딸을 낳는다거나 하면 정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본인의 죄값을 받고 위자료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남자 측 최종 변론 시작하십시오. 네, 원고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기습적인 스킨십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기대는 등 이렇게 먼저 스킨십을 하고 호감을 표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스킨십의 진도가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중강제추행죄를 주장하시는데 이 중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변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의 법정에서 다뤄본 사건의 경우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와 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국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참 헷갈리거든요. 기웅 씨, 예. 헷갈리는 부분 맞죠? 네. 지금 제가 엄청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 기사에서 그 정신분열을 갖고 있는 어떤 30대 아저씨가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해줬는데 네. 그게 강제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었던 사건이 있었고 네. 근데 또 한 사건은 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치마가 너무 짧은 상태로 다리를 꼬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건 아니다 싶어서 훈계를 내리신다고 60대 그 남성분이 허벅지를 이렇게 딱 때리시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근데 법원은 이제 이렇게 성범죄를 판단을 할 때 피고인이 성적 충동에 의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를 갈라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하철 훈계 사건의 경우를 이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 지하철을 탄 20대 여성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서 그 허벅지 맨살 상당 부분이 보이는 상황, 노출되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속옷까지 보이고 이래서 주변에서 힐끗거리고 수군대는 것을 보다가 그 60대 남성이 이를 보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A씨에게 다가가서 훈계를 한다고 다리 꼰 상태에서 허벅지 부분을 탁 치고 이제 다리를 내려라 이렇게 훈계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원이 당시에는 이 60대 남성이 성적 충동에 의해서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오히려 매우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주변에 민망하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상황을 해소하려고 이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그런 훈계를 듣고 발끈해서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이 반면에 그 놀이터 사안은 아파트 옆에 있는 이제 정신분열 병력이 있는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상황이 이제 그 성적 충동에 의한 추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가 이제 달라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그 마음 상태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네. 만약에 당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더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사건에서도 보면 그 팬티 입은 사장님 그것도 무죄가 되고 근데 그럴 경우 다른 법적으로라도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교도소에 넣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제가 아까 그 트렁크 팬티 입은 사장님 사건도 네? 저희 일반인의 법상식을 볼 때는 강제추행이 인정돼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인정하지만 폭력이나 폭행이나 협박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처벌은 어렵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 뭐 강제추행 사건 두 분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법원의 해석과 또 일반적 상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개인적인 겁니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결론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기소된 사건이 예를 들어 그 트렁크 팬티 입은 사안이 이렇게 무죄로 나왔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법감정에 반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그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다른 죄 처벌로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 그러면 강요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범죄는 아니지만은 네.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였었고요. 또 지하철에서 훈계한다고 해서 여성의 허벅지를 친 사안 같은 경우는 네. 그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이 안 돼서 강제추행죄가 무죄로 나왔지만 대신에 이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여성분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폭행죄는 유죄로 나왔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강요죄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강요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회사 다니면은 강요를 많이 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성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아까처럼 뭐 주물러라 내가 원치 않는데 뭐 이렇게 시켰다면 강요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네. 지금 저도 이게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의문은 가졌습니다. 근데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리 주물러 의무는 직장의 업무가 없는데도 다리를 주물르게 한 네, 거니까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맞는데.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폭행 협박은 또 아니니까 강요죄가 또 성립이 또 안 된 소지도 있습니다. 네. 이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저희가 버스를 타거나 할 적에 그 노인 좌석 외의 좌석에 어른들이 오시면 이제 뭐 보통 국민 정서상으로는 자리를 일어나 주지만 그 어르신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집에 너희는 어른도 없냐 일어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또 이런 것도 강요죄에 해당이 될 듯한데 어떤가요? 제 생각에도 그게 너무 심하게 훈계를 하면서 네네. 일어날 의무는 없죠. 그거는 어떤 도의적인 의무지, 어떤 법적인 의무는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해서 일어나라 끄집어내거나 하면 네. 강요죄가 성립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빈번한 편인데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도 형사상 처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에서 출발해서 강제추행이든 기습추행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것부터 좀 엄격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선배님 말씀하셔가지고 넋을 놓고 속에서 깊은 공감하셨죠? 네, 올쏙 예.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갑을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이런 건 정말 뿌리 뽑혀야 되고 네. 형량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 늘려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웅 씨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나아가서 성폭행을 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자발찌도 차잖아요. 네, 네. 그런 시스템처럼 뭐 성희롱을 해서 막 그렇게 막 고소를 당한 사람은 뭐 목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욕을 하면은 뭐 벌금을 때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성폭행, 뭐 성추행하는 사람들은 뭐 표시가 나게끔 표시가 했으면 좋겠다, 나게끔 해서 이런 벌금, 얘기죠. 돈이 제일 무섭잖아요. 벌금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어떤 형태로든 그 처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저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 민사적으로만 어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제가 전에 다루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그 직장 동료 남자가 직장 동료 여자한테 성적인 언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담기 힘든 처음에는 너 연애 상담을 하면서 너 남자랑 뭐 잡았냐? 까지는 괜찮은데 잘 때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성행위를 모사하는 말을 계속 문자로 보내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제 생각에는 어떤 형사처벌을 안 받는데 그 피고인한테는 불행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팔이나 이렇게 허벅지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건드린 거예요. 근데 성적인 언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건드렸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고인이 그런 성적인 언사 없이 이렇게 팔만 치고 어깨 이렇게 쳤다면 성추행은 인정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성희롱을 이렇게 특별하게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성희롱이라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성추행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처벌을 형사상 처벌로 맡긴다는 것이 네. 그 국민의 어떤 인권 이런 것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희롱은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즉 그 성희롱 자체라는 그 구성력 죄명이 성희롱죄 이런 죄명은 없지만 성희롱 자체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그 성희롱의 유형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도 이렇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게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 형법,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서 이제 구성 요건을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을 하고요. 네.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또 그 성희롱 쪽 발언을 하는 게 모욕죄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그 상황, 모욕죄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자체를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 또 있는데 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만약 이를 위반해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 자체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강제추행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법의 경우에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희롱죄라고 딱 정해놓은 죄는 없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고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성희롱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네. 성추행이나 뭐 성희롱 이런 걸 당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확실히 승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CCTV가 화면이 한 달 정도만 저장이 되어 있고 나중에 자동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서 그 CCTV를 확보해야 되고 뭐 주변에 어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놓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한테 아는 사람이면 문자나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거나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 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CCTV를 통해서 좀 CCBB를 많이 가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성희롱죄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피해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성희롱도 그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희롱 같은 게 구두로 이렇게 희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없으면 경찰이 그냥 나와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고소를 하셔야지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친고죄 같은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이런 범행이 있다고 하면은 처벌을 하시고자 하면은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욕죄 같은 경우는 기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다른 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 네, 두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CCTV 등 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요. 또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기간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히거나 답답한 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또 ARS 상담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ARS 상담 전화의 경우는 방송 중에는 무료로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로 위상이 높은 덴마크. 한 방송국에서 라디오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게스트는 동물권리보호단체 대표. 동물보호 관련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후 갑자기 방송을 듣던 청취자들이 일제히 경악하기 시작했는데 진행자가 자전거 바퀴용 공기 펌프로 생후 구주된 자신의 집토끼 알란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죽인 것이다. 청취자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진행자는 다시 한번 놀라운 말을 던지는데 방금 죽인 집토끼의 고기로 저녁에 수트를 해먹겠다는 것. 방송 직후 뜨거운 논란이 일자 진행자는 자신이 행동이 동물 보호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자극적인 방송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문제 이 방송은 그야말로 자극적인 방송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방송인으로서 정말 미숙 씨와 우리 또 기용 씨는 이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인도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만 찾는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느새 보면은 막판, 막장 뭐 이런 드라마만 거의 흥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좀 다양한 장르를 사랑하는 좀 눈을 키우고 방송인들도 좀 더 조심히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씨 놀라셨죠? 저는 어찌됐든 네.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하는 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온 국민이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토끼가 죽는 거를. 네. 그렇다면 시무 노약자들도 보다가 충격을 받고 아이들 정서에도 정말 안 좋을 텐데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한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적인 정서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덴마크에서는 이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황 변호사님, 한국이라면은 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국이라면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이런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조 1항은 1항 1호에서는 목을 매다른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네. 또 2호에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이제 4호에서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 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생명신체 위협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죽이는 행위. 이런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위반해서 이제 동물들 살상을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뭐 고발장을 접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은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한 이유가 매일 고기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동물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 공론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상당히 만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름의 뭐 본인의 만족은 있겠지만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이 청취하고 있는 라디오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어찌됐건 굉장히 개인주의거나 혹은 약간 정신이 나갔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워. 김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볼 때도 진행자의 논리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직접 자기가 기르던 토끼를 죽이지 않더라도 뭐 사육
동물을 도축하는 장면이나 어떤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내보내도 충분히 공감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직접 자기가 사육하던 토끼를 이렇게 그 생방송 현장에서 이렇게 죽게끔 해서 네. 공론을 했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기막힌 사건과 관련된 사연이 ARS와 또 홈페이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용 씨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최근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터라 술 몇 잔에 취하는 것 같아 먼저 주점에서 나와 40분 거리의 집까지 술도 깰 겸 운동 삼아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학교 때문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 따라오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넘어진 겁니다. 술에 만취한 듯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팔을 잡아서 끌어서 현관 문턱에다 이렇게 앉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집에 있던 아내도 나오고 주변 이웃들까지 나오면서 전 정말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자가 계속 저를 성추행범으로 모는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거. 저도 궁금한데. 변호사님. 네, 예. 주변에 목격자가 없고 그 CCTV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가 진술이 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피해자가 계속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피해자의 주장을 안 믿어주는 것보다 믿어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건 직전에 딸과 통화했다는 게 딸과 통화한 직후에 어떤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도로가에 집이 있는데 도로가에 여자가 쓰러질까봐 현관문에 데려다 놓은 거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든 소명을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떤 신빙성을 좀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또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점점 남을 도와주게 되는 일들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가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는 모습, 그 훈훈한 모습을 보면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될지 참 이게 기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가 그 약간 남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많잖아요. 복잡한 지하철 같은 데서 실수로 부딪혔는데 여성의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다가 뭔가 잡아야 하는데 모르고 여성의 허벅지를 이렇게 잡았다던가 그렇게 앉아있던 여성을 이렇게 실수로 터치를 하게 됐을 때 정말 억울한데 그 여자가 고소를 했을 때 이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럴 사실 때는... 여자만 억울한 게 아니고 남자도 억울한 경우 사실 많이 있을 듯 해요, 황 변호사님. 네. 그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기용 씨 말대로 그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접촉을 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이제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이런 경우 애초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 같은 데서는 손을 내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손을 내리고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거나 아니면은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다거나 해서 복잡한 그런 지하철 내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게 일단 우선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이렇게 접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허벅지를 잡는다거나 신체 부위를 붙잡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접촉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 마시고 손을 떼신 다음에 바로 사과를 하시는 게 불필요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넘어지거나 접촉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다거나 어디 또 특정 부위를 목표한 듯이 이렇게 잡는다거나 기용 씨 상상력이 참 신기하시긴 한데요. 계속 넘어지면서도 그 자세로 있는다는 건 아무래도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식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손을 떼시고 사과를 하셔야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실 것을. 공공장소에서는 이러고 있거나 이러고 있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당했어요. 근데 붐비 있는 지하철이 아니라 정말 한산한. 제가 제일 끝에 이렇게 기둥에 앉아있고 제가 항상 이어폰을 듣거든요. 기웅 씨는 아는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저는 약간 그냥 좀 우울한 아저씨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아저씨가 제 옆으로 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많은데 왜 안 앉고 옆에 있을까라는 생각에 있는데 숨소리가 이어폰을 해도 숨소리는 약간 느낌이 있는지라 들리잖아요.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세상에 저는 가만히 있고 저를 그렇게 데이진 않는데 살짝 이거 돼 있는 것만으로 흥분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몇 분 가량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태도를 제가 말도 굉장히 잘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말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때서 이어폰을 빼고 그 아저씨를 한번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그냥 정말 멍하니인데 그 아저씨가 이제 눈치를 챘는지 그냥 열리는 그 지하철 문을 그냥 바로 가셨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CCTV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CCTV 찾아가지고 그 사람 추적해냈어. 그 증거 자료 딱 그거 하나 고소할 수 있나요? 갑자기. 네, 보통 지하철 성추행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 공익 요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하철 앱으로도 신고하는 게 있고요. 신고하면은 다음 역에서 바로 그 칸으로 이제 오고 그런 게 이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그게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께서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미숙 씨 얘기 들었을 때 약간 터치 이렇게 하면서 숨소리 자기는 느끼면서 이렇게 숨쉬를 거칠긴 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어떤 스킨십 정도가 상당히 센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강제 신고를 하더라도 강제 추행으로 입건이 돼서 뭐 기소까지 될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좀 약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게 봉이 있으면 제가 앉아있는 이 다리가 그 남자의 약간 배꼽 아랫부분이 되겠죠. 어딘지 알겠죠? 그 부위로, 그 중요 부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를 탁탁. 아니, 근데 미숙 씨께서 이게 숨소리 얘기하니까. 그렇죠. 저도 숨소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커플로 춤을 운동 삼아서 이제 살사 댄스를 했는데요. 저 처음 이게 파트너가 그 초보셨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하면 같이 이제 커플을 해서 한 곡을 음악이 하나 끝나는 데까지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상황이 익숙지가 않은 초보 때여서 이제 네 하고 이렇게 서로 붙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갑자기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니 머리가 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시는데 자꾸 숨소리 얘기하시니까 그 옛날에 그게 떠오르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그분 또한 긴장을 해서 호흡이 굉장히 곤란해서 그랬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도 이제 각자 얘기를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을 만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민감한 문제인 만큼 남자든 여자든 서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남성분들 잘 들으셨죠? 어떤 오해 소지 없도록 바로 상황 설명을 하시고 또 바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다른 문제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ARS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꼼꼼히 친절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더 많은 법률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수고 많으셨어요.